용산은 그럼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까요? 실제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강남을 송파가 잡겠어요? 아니면은 뭐 성동구가 잡겠어요? 어디가 잡겠어요? 흑석동이 잡겠어요? 못 잡죠? 강남 집값을. 네, 더 멀어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용산은 강남을 대항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강남이 없는 것들 좀 갖고 있죠. 일단 쾌적성. 네, 쾌적성이 굉장히 큰 거죠. 네, 이거 80만 평의 민족공원이 생겨나게 되고 이게 또 배산 임수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남산 있고 한강 있고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뭐 오늘 기사였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인원 한남이라고 아시나요? 나인원 한남이 지금 분양가 허그한테 그 보증을 못 받는 바람에 임대 전환했거든요.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데 보통 한 44억에서 52억 정도로 분양을 한다고 해요. 네, 임대가도 어마어마합니다. 30억대 보증금을 내야 되거든요. 거의 90% 이상 계약이 됐대요. 돈 많은 사람 진짜 많죠. 그죠? 대단해요. 어쩜 그렇게 돈들이 많은지. 여기가 19년도 입주 예정인데,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최고의 부처는 이제 여기입니다. 이쪽에. 이태원동 쪽. 네. 여기 이제 뭐 이건희 회장도 살고, 상당히 많은 그 회장님들이 사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들 중에 이제 한남 더일 아파트 같은 거 있죠. 네, 더일 아파트 이런 건 얼마일까요? 네, 60억, 70억? 얼마예요? 얼마 안 하잖아. 그죠? 할만하죠? 단위 잘 봐야 됩니다. 네, 73억서부터 싼 게 40억이죠. 그죠? 네, 싸죠. 네. 한 더 개 사면 되겠죠? 네,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궁금하다. 월세가 얼마일까요? 월세가 한 1200만원, 1800만원 이러네요. 이런 거, 요게 유일하게 작은 평수. 25평. 간간히 있어요. 이런 거 살만하겠죠. 1억에 400. 예. 400. 그거 빼놓고는 지금 다 큰 평수입니다. 갑자기 큰 평수로 올라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금액대가 얘네들도 뭐 몇십억씩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 유엔빌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유엔빌리지 같은 것들도 가격대가 50억, 60억 합니다. 예, 단독주택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동부이천동 비싼 거 알 것이고. 한남 뉴타운 자체가 이 가격이 지금 뉴타운 중에선 제일 비싼 동네가 한남 뉴타운이거든요. 진짜 비싸요. 어느 정도 비싸냐면은 지분당 가격이 지금 다 1억은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분당 가격이 1억이 넘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0억은 넘는 거예요. 매매가가. 그러면 뭐 한 12억 주고 샀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판단해야 되는데 추가 분담금 얼마 나올지 지금 예측을 못 해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산하는 건 다 있는데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5억은 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게 왜 변수가 많냐면 변수가 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는 분 아나?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어떤 빌라를 샀어요. 매매가.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죠? 이게 만약에 25평 아파트를 내가 받을 수도 있고요. 33평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죠. 그죠? 네, 순위에 따라서. 그러면은 몇 평으로 갈까? 33평으로 가볼까요? 33평 아파트가 일단 일반 분양을 얼마를 할지를 계산을 먼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일반 분양 얼마 정도 할까요? 5천, 7천? 6천으로 할까, 그럼 중간에? 네. 6천으로 하게 되면은 딱 20억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네. 638, 638, 19억 8천이니까. 그럼 일반 분양분이 20억 정도 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그러면 조합원한테 얼마 해줄까요? 16억 정도, 80% 정도? 한 요즘엔 85%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얼마죠? 17억. 봐봐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조합원한테 얼마 해주냐면 조합원 분양가는 17억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빌라를 10억 주고 샀단 말이죠? 대지 지분이 한 10평 정도 되는 30년 된 빌라예요. 그죠? 그럼 이런 걸 감정평가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감정평가, 그러면 감정평가. 대지 10평에 건물 한 10평 정도, 10평 정도에는 방 2개짜리, 2층에 있는 빌라야. 네. 8억이요? P가 2억밖에 안 붙었을까요? 제가 볼 때 이런 거 감정평가 해봐야 5억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네? 5억을 받는다고 쳐보죠. 이거는 재계산입니다. 현재 가면 이렇게 계산 안 해줘요. 말씀대로 8억씩 얘기하고 9억씩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얼마나 낡은 빌라가 그 감정평가 해본다고 이게 8억이나 주겠어요? 안 줄 것 같아요. 5억 준다고 쳐보죠. 그러면 5억짜리 빌라, 5억짜리를 나는 어디에 제공했어요? 조합에다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헌 아파트를 조합에 주고 나는 새 아파트를 받은 거죠. 그럼 5억짜리를 제공을 하고 17억짜리를 내가 받아온 거잖아요. 그럼 계산상 분담금이 얼마가 돼요? 12억이 되는 거죠. 그죠? 말도 안 되죠. 그죠? 12억이 되게 되면 나는 10억 주고 샀죠? 그리고 12억을 줬죠? 그럼 내가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22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합원 가격이 일반 분양보다 비쌀 걸로 봅니다. 예. 근데 이게 돈을 그러면 못 버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아마 프리미엄이 5억은 붙을 거예요. 33평 아파트가? 지금 33평 아파트 반포가 25억이잖아요, 이미. 그럼 이거 완성되는 거 10년 뒤에는 이게 못 따라잡겠습니까? 충분히 따라 25 가요. 그래서 결국은 얘도 이렇게 해도 25억 이상 되니까 돈을 벌긴 벌어요. 벌긴 버는데 무지막지한 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 때도 비싸고 분담금 내는 것도 미친 듯이 비싸고. 그래서 자금력이 안 되시면은 못 합니다, 이거. 수익을 내는 구조는 뭐냐면 완공돼 갖고 아까도 마찬가지. 되게 지저분한데 개발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오르는 건 입지 효과죠. 영등포보다 입지는 더 좋죠, 여기가. 그러니까 가격은 엄청나게 뛸 거라고요. 근데 이런 거 준비가 안 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분담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삽니까? 아무도 안 사죠? 그러니까 분담금이 뭐 1억이네, 2억이네 막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될 거예요. 이거보다 작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요, 대지 주군이 작아서 그렇지 큰 평수들은 또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큰 평수들은 당연히 적게 나오는데 그거는 구입할 때 비싼 거죠. 더 손해죠. 비례가 되잖아요. 뭐가 비례가? 구입을 하더라도 네. 내가 뭐 한 60평짜리를 샀다. 예, 60평짜리를 샀어요. 그런 경우에는 60평짜리가 지금 얼마 정도예요? 63억이잖아요. 23억이잖아. 그죠? 네, 그럼 추가 분담, 이게 몇 평짜리로 간다? 30평대 간다고 봤을 때? 네, 똑같이 간다고 봤을 때 아까 우리 얼마야? 17억에 주잖아요. 네, 그럼 이건 17억에 주는 거니까 23억, 매매가가 23억이면 이게 평가 금액 얼마 정도 받을까요? 한 15억 정도 받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15억 정도 받죠? 그럼 15억짜리 건네주고 17억짜리 받아왔죠? 그럼 분담금 얼마야? 2억. 그죠? 23억에 2억 더했으니까 난 25억 냈어. 아까보다 더 비싸네? 더 많이 낸다니까?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이게 훨씬 손해예요. 그래서 작은 집은 인기가 많은 겁니다. 추가 분담금은 나중에라도 내지. 이건 처음부터 놓고 10억 10년 버텨야 돼요. 큰 평수 사는 게 아니에요. 큰 평수 사는 사람들은 큰 평수 가려고 사는 거지. 예. 큰 평수 가려고 사는 거. 아니면 사업이 거의 끝나간다. 예를 들어 영등포 뉴타운 같은 것도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재개발하는 건 아닌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여기다가 쓰자. 영등포 뉴타운에서 어떤 매물이 있었냐면 초기에 한 5평 정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금액이 얼마냐면 3억씩 합니다. 그럼 이게 평당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근데 50평짜리가 있어요. 그럼 계산상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계산상으로 하면 30억 돼야 되죠? 그죠? 6천이게 되면. 근데 이렇게 계산돼요? 이렇게 형태 나와요? 안 나오죠. 아무도 안 사죠? 얼마나 돼요? 이거는 10억밖에 안 합니다. 그럼 이게 평당 얼마야? 2천인가요? 2천만 원.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50평짜리를 평가 금액이 나왔을 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P였어요. 평가가 얼마냐면 10억 5천 나왔어요. 10억 5천. 네. 10억 5천. 그러면은 평가 금액이 10억 5천. 그럼 얘가 25평을 배정받았다. 내가 원해서. 그러면 이 조합원한테 주는 게 한 4억에 줘요. 그럼 얘는 얼마를 돌려받아요? 6억 5천을 돌려받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큰 평수는요, 처음에는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재개발을 투자할 때는 초기 단계, 예를 들어 정비구역 단계, 구역 지정 단계라든가, 그 다음 뭐합니까?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처음에 뭘 사야 돼요? 작은 지분을 사는 겁니다. 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가려면 10년 걸리잖아.
10억짜리 10년 묻어놓고 10억 버는 게 나아요? 아니면 1억짜리 10년 묻어놓고 5억 버는 게 나아요? 1억을 묻어서 나중에 3억을 버는 게 나아요? 10억을 묻고 10억을 버는 게 나아요? 똑같은 기간 동안에. 고민돼요? 이게 300% 벌었잖아. 이거 100% 벌고. 그럼 이걸 10개 사는 게 낫지. 그죠? 이게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이 작은 것들이 유리한데. 근데 처음에는 10억짜리를 사가지고 10년 동안 묻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회비용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10억짜리 10년 뒤에 10억 벌면 뭐해? 많이 못 번 거예요. 연간 10%밖에 못 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커다란 대지재분 큰 것들이 가격이 안 오른단 말이에요. 왜?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수요도 없을 뿐더러 그걸 갖고 앞으로 인제 시작인데 10년 뒤, 20년 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에 누가 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안 되죠? 거래가 안 되니까 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P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이런 것들은 어때요? 3천만 원 투자, 5천만 원짜리 한번 묻고 가보는 거죠, 그냥. 한번 해보지 뭐 하고 묻고 가는 거예요. 제가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응? 아니 정규격 지정도 안 된 거에다가 들어가거나 정규격 들어가자마자 들어가고 나면 3천만 원, 4천만 원, 한 5천만 원 미만이면 사요. 재개발 지역도. 왜? 아직 정보가 없으니까. 그게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5천만 원 주고 산 거가 P가 없었죠. P가 예를 들어서 P가 빵원이었어. 이렇게 샀죠. 내지는 안전하게 P가 5천 정도 아직 초기 단계라 샀어요. 그럼 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P값이 올라야 떨어져요. 올라가죠. 이게 얼마 돼? 이제 2억 되는 거야. 그럼 내가 1억 5천 벌었죠? 1억 5천 버는 사이에 이게 이제 조합 설립까지 왔어. 1억 5천까지 버는 사이에 대형 평수 보니까 여전히 P가 안 붙어 있어요. 내지는 마이너스 P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갈아타는 거예요, 일로.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안 사요. 사긴 사는데 많이 안 올라. 왜? 분담금이 엄청 많으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분담금이 거의 없죠. 그렇다고 돈을 묻어놓고 오래 기다릴 것도 아니죠. 사업이 많이 진척됐으니까. 향후에는 나중에 이걸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면 무혈 입성을 하는 거죠. 그죠? 처음에 돈 벌었죠? 돈 번 거 갖고 또 돈 보태갖고 이거 사죠? 그죠? 내 돈 많이 안 들어갔잖아. 번 돈 갖고 산 거니까. 그러고 나서 분담금이 별로 없어. 수익을 크게 보는 거죠. 이걸 타이밍을 잘 잡고 가는 건데 이론만 알아두시라고요. 이론만. 그래서 초기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작은 지분이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나중에 진행되다 보면은 소형 평수가 P값이 많아질 때 팔고 대형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수익을 보면서 재기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뭐 가장 먼저 볼 거는요. 입주 물량을 사실 봐야 됩니다. 입주 물량. 예. 입주 물량을 봐야 됩니다.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지역을 불문하고 입주 물량이 별로 없다.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별로 없는 동네. 예를 들면 1기 신도시 같은 것들이죠. 1기 신도시는 새 아파트가 없잖아요. 다 오래된 25년 된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새 아파트 하나 들어오게 되면 난리 납니다. 이런 건 무조건 사셔도 되는 거예요. 1기 신도시 다 낡아 있는데 이 신도시라는 곳 자체는 어때요? 되게 살기 좋죠. 편의성도 높고 쾌적하고 살기 너무 좋아. 그래서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고 딴 데 가기는 싫어. 유일한 불만은 뭐예요? 집이 너무 낡았어. 눈물이 나와. 짜증나. 그죠? 근데 딴 데는 못 가겠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새 거가 들어오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외부에서 안 들어와도 돼. 여기 신도시 내에서 다 소화가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습니다. 1기 신도시에 재개발하는 데 많이 있어요.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간간히 나오거든요. 그런 건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같은 개념으로 없어.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새 거가.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성공적인 거예요. 근데 지방은 또 얘기가 틀리죠. 지방은 일단 뭐 새 아파트가 없다 이런 개념보다 일단 지방은 수요 자체가 많지가 않죠. 그렇죠? 수요 자체가 적은 동네예요. 근데 지방에서도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있어요. 통계를 보게 되면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늘어나는 지역이 있으면 가격이 오를 것 같죠. 근데 안 올라요. 왜 안 오를까요?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뭐야?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잖아. 그죠? 인구가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맞죠? 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올라야 돼? 안 올라야 돼요?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 근데 안 올라. 왜? 맞아요. 수요가 높아질수록 물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건설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짓겠어요? 짓죠. 그럼 서울도 똑같은 현상이 생겨야 되지 않아요? 인구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아니, 그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이 못 오르는 현상이 생겨야 되잖아. 똑같이 서울도. 근데 서울은 왜 이게 안 돼요? 물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방은 널렸죠, 땅이. 그러니까 서울하고는 이게 완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새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나오게 되게 되면은 무조건 피가 붙는 겁니다. 얼마가 붙을지는 예언할 수 없지만 무조건 피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파트는 그냥 100% 돈 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규로 분양하는 건 없죠. 지금 신규로 분양하는 어떤 택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서울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서울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세 가지 정도? 뭐가 있을까요? 재개발, 재건축. 또 하나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사업 방식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같은. 네.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하시면 안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할 수가 없고요. 그럼 유일하게 남은 건 재개발인 거죠. 재개발이 미친 듯이 뛴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던 한남 이런 것들은 1년 사이에 5억 이상씩 떴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떴죠. 이런 흐름을 좀 아시게 되게 되면은 웬만한 거 이런 거 한두 개 정도만? 그죠? 이런 정보 같은 거. 아까 여의도 같은 거 10억 뛰었잖아. 그죠? 한 두 개만 갖고 있으면 끝났죠, 뭐. 뭘 더 이런 데 오실 필요도 없어. 그냥 편안하게.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미리 아는 게 좀 어려운 거죠. 미리 아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공부만 하시게 되면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 돈이 돈을 버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더라. 자, 그래서 뭐 욕심 안 내도 됩니다. 하나하나 밟아나가면 돼요. 뭐 저도 한 10년 전, 12년 전, 2006년도에 첫 투자했었는데 800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아주 소액으로. 네. 그거 갖고 이제 부천 원정동에 투자하면서 조금 쌓아가면서 이제 올라온 거니까 뭐 우리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길게 보면서 투자하시면은 다 돈 버실 수 있어요. 일단은 부동산은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대신에 웬만하면은 돈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주식 같은 거 해보셨죠? 주식은 좀 등락폭이 좀 세잖아요. 많잖아요. 잃어버린 경우도 많고. 다른 투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동산은 떨어지는 케이스가 거의 없긴 합니다. 떨어지는 케이스가. 안 떨어지면 그게 떨어진 거지 뭐. 안 올라가면은. 그죠? 남들 올라가는데 내 거 안 올라가면 그게 떨어진 거 정도지. 실제로 가격이 뭐 떨어지거나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몇 가지 특징만, 노하우만 알게 되게 되면은 시간하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서울 지역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자금력이 뭐 1억 미만이다. 1억 미만이면 지금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다세대 투자, 빌라 투자, 오피스텔 투자를 선회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이제 갭 투자로. 지금 갭이 좀 격차가 벌어지는 동네가 어디냐면은 송파 쪽. 송파 쪽은 지금 역전세가 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갭이 지금 이제 줄어들지 않았을 뿐이지 막 역전세가 심하게 난 곳은 강동구 쪽도 약간 그러네. 강동구 쪽 약간 그렇고 송파구 쪽 그렇고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이렇게 뭐 전세가 역전되거나 이런 상황 많지 않습니다. 예,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갭이 벌어진 거지 전세가가 떨어져서 갭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예, 올라간 건 좋은 거지 뭐. 그래서 영등포 쪽에서는 우리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보통 처음에는 어디가 위주로 움직였냐면 당산역, 선유도역 요 라인들. 예, 요 라인들 9호선 위주로 하여튼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요쪽이 먼저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이때 처음에 투자하신 분들은 2억 2천, 그러니까 4년 전쯤에는 1억 8천, 1억 8천, 제 기억나는 게 1억 7천 8백, 1억 8천 분양했던 것들이 있었고 점점 올라와서 최대로 높았었던 거는 이제 2억 9천 8백까지 분양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손을 띄었는데 그 다음에 3억 2천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1억 8천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한 3억 정도만 벌더라도 한 1억 2천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1억 8천이 3억 되면 별로 안 올랐는 애가 아니라 1억 8천의 전세를 1억 7천을 꼈어요. 그럼 1,000만 원 놓고 1억 2천이면은 1200%죠. 계산상으로는. 10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 갭은 없어요. 사실은 1,000만 원 이런 갭은 없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는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내외, 2,500에서 3,500 내외, 3,000만 원 내외 정도로는 투자가 가능한 상태가 됐죠. 근데 이 지역은 아니고요. 여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 지역, 요 아래쪽 지역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9호선이 하도 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9호선이 떴는데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영등포 PPT 자료 봤을 때 요 일대가 지금 설명했었던 위치죠. 그러니까 요 위치가 요런 지역이 지금 다 지금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다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직접 들어가 살 데가 없고요. 이거는 덩치가 커다란 특별계획구역에 잡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요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요런 쪽이라든가 요런 쪽이라든가 요런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소형 빌라 같은 게 갭이 한 3천 내외 정도로 가능한 것들이죠. 근데 이 동네를 한번 가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등포를 안 가보셨던 분들은 한번 인식을 하고 가셔야 되니까 동네가 어떨까요? 깨끗할까? 엄청 지저분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동네를 가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런 좀 그 공구상들이 질비한 그런 곳들입니다. 이런 곳에서 간간히 이제 신축이 하나씩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얘 주변은 다 지저분합니다. 네, 보시면 엄청 지저분하죠. 막상 가게 되면 사기가 싫을 정도예요. 네. 이렇게 생겼죠, 동네가. 그나마 이게 넓은 도로예요. 이게 좀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니까 이 정도지 차 못 다니는 도로도 많습니다. 네, 그건 아예 사진에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새로 지었네, 그죠? 네, 이런 형태들도. 이게 아크로타워 스퀘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동네가 되게 좀 지저분하죠. 여기도 그렇고 공구상가 영등포 여기 시장 상권이 있는 쪽이고요. 영등포 시장역 요런 쪽도 제가 볼 때는 괜찮죠. 이거 좀 상태가 조금 낮긴 하지만 여전히 지저분하죠. 네, 이런 동네들. 그래서 가보시면은 사기 싫어요. 네, 진짜로. 시각적인 것만 보게 되면 사기 싫지만 그걸 이제 다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개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느껴보셨겠지만. 오랜 시간 묻어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을 들어가시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갭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크게 부담 안 느끼게 그냥 적금 넣었다, 10년짜리 적금 넣었다 생각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되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있으면 그때 팔아서 목돈을 만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영등포에다가 아예 통으로 건물 하나 샀습니다. 이런 다세대 같은 것들. 그래서 지금 왜냐면 아파트가 살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파트가 가격이 안 오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파트는 서울의 아파트는 추석 이후에 제가 볼 때 또 올라요. 늦어도 내년 초에 또 오르거든요. 근데 뭐 너무나 이제 3, 4년 기간 동안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우상향 정도로 간다. 근데 점점 희소한 가치가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점점 희소한 가치가 뭐가 되냐면 저는 빌라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한정된 땅에서 지금 주택이 모자르기 때문에 아파트건 빌라건 다 오르는 건데요. 그 중에 더 급속히 소진되는 게 빌라예요. 왜냐면 재개발하는 것도 다 빌라 허물고 아파트 짓죠. 아파트 허물고 빌라 짓는 거 보신 분.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아파트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63%까지 갔어요. 20년 전, 25년 전에 20%, 25%밖에 안 됐거든요. 30%가 채 안 됐는데. 아파트의 비율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빌라의 비율은 점점 더 없다. 근데 아파트의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죠. 서울에 그렇게 부자들이 많을까요? 지금 30대 이런 친구들은 아무리 높은 연봉과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집을 못 구합니다. 못 구해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직장은 다 서울에 있고 그죠? 출퇴근하기 머니까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아파트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선택하는 게 이제 약간 깨끗한 형태의 신축 빌라 같은 걸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진 거거든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파트가 계속 올라갈수록 빌라의 가격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땅의 가치는 점점 희소해지는 거죠. 비율이 되게 낮아지고 있어요. 단독주택 비율이 지금 한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거의 서울에. 네.